안녕하세요, 보일입니다. 아니, 수수료가 왜 이렇게 비싸?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은행 송금을 하거나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이 경우에 수수료는 송금 업무나 그 서류 발급 업무 자체에 대한 대가이기도 하면서요, 그 해당 거래나 사실에 대한 증명을 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중간 거래자 또는 중간 매개자 역할을 통해 다양한 계약 또는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현실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인터넷상의 디지털 공간에서도 말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 중간 매개자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더 정확히는 그 거래 명세에 대한 증명을 하나의 중간 매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이 나눠서 그 증명을 하게 된다면 더 확실하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 속에서 등장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몇 년간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로 인해서 이렇게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용어입니다. 근데 블록체인 자체가 비트코인은 아니지만요. 사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얘기할 때 이렇게 가장 어려운 주제가 이 블록체인입니다. 기술을 이해하기 어려움보다는요, 이 변화 속도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얘기할 만한 주제가 내일은 이미 그 실효성을 다한 기술로 여겨지는 일이 다반사고요. 수시로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과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가상화폐를 반대했다가 오늘은 찬성하기를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가 그렇죠. 일반 대중들은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가져온 변화에 어리둥절하기도 하고요. 또는 온갖 근거 없는 헛소문에 설왕설래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그 규제 찬반 논쟁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적이 있죠. 사람들 모두가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 논쟁에 이렇게 시선이 쏠려 있는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인터넷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대안으로 급격한 기술 변화를 거치면서 혁신을 거듭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은 이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을 규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어떤 찬성과 반대를 논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판단은 다 여러분들 각자의 몫일 테니까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4차 산업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이 블록체인 기술의 철학, 다시 말해서 중앙 통제에서 분산 관리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라는 어떤 그런 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인데요. 이 변화가 우리 불교 철학의 관점에서는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도 알겠고, 체인도 아는 단어입니다. 블록을 체인으로 이었다, 이런 말이겠지 하고 누구나 상상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 뭉치를 물론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 말입니다. 샤슬처럼 연결해 놓은 분산된 데이터 처리 기술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블록, 이 블록은 거래 당사자 사이에 일정 기간 이루어진 거래 내역, 데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이 데이터 처리를 통제하거나 관장하는 이게 중앙 서버가 없어도 이 시스템의 각각의 참여자들은 P2P라 그러죠. 이 동등 계층 간 통신망 방식으로 서로의 거래 장부를 다 공유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사람들 간의 거래 기록을 중간 거래소에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요.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수의 컴퓨터에 실시간으로 복제하고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이렇게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추가로 어떤 거래 내역이 발생하면 각 참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매번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그 정보를 공유하고 또 대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데이터 위조나 변조를 어렵게 만듭니다. 거래 내역을 담은 장부 자체가 인터넷에 이렇게 개방되어 있고 수시로 이렇게 검증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끼리 SNS 카톡방을 개설했다고 하죠. 예를 들면 회원들 중에서 사업 자금이 부족한 A가 친구 B에게 1천만 원을 빌렸고 같은 반이었던 60명의 친구가 모두 채팅방 메시지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A가 운영하던 사업이 실패를 해서 빌린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A는 돈을 갚지 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A가 B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A 자신과 B가 채팅방에 이렇게 남겨놓은 거래 내용만 삭제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거래 사실이 채팅방에 그대로 남아 있고요. 동창회원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그거를 숨기려면 나머지 동창회원들 전원의 채팅 메시지도 전부 삭제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잡아떼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친구들의 원성과 평판이 나빠질 것이 두렵습니다. 물론 이 채팅방 자체가 블록체인은 아닙니다. 하나의 예를 든 건데요. 거래 사실을 동시에 다수의 참여자가 이렇게 공유하게 되면 위조나 변조를 시도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이 시스템이라면 거래의 신뢰성은 더욱 높아지겠죠. 그럼 이 새로운 방식의 기술이 이전 시스템과 뭐가 다를까요? 모든 거래에는 기본적으로 중간 매개자가 있습니다. 그 중간 매개자는 정부가 될 수도 있고요,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은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간 매개자가 누가 됐든 간에 그 거래 당사자가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매개자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근데 문제는 그 중간에 매개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성입니다. 믿었던 정부 기관 서버가 해킹 당한다든가, 신뢰했던 금융기관이 중간 수수료로 폭리를 취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인터넷이 인간에게 평등하고 편리한 세상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중간 매개자를 자임하는 거대 기업이나 거대 IT 기업이죠. 또는 거대 금융기관은 더욱더 비대해지고 사람들의 계층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가 B에게 현금 10만 원을 송금을 할 때 은행이 중간 역할을 해줍니다. 그 과정에서 은행은 이 송금에 대한 모든 거래 내역을 가지게 되죠. 은행의 중간 역할은 A가 B에게 10만 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증명해 줘야 됩니다. 은간이 중간 매개자로서 기능하면서 모든 정보가 은행에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 방식입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방식을 도입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A와 B의 거래 내역을 은행이 저장하고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전원에게 전송되고 저장됩니다. 만약에 100명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이렇게 속해 있다면요. 그 100명 전원에게 A와 B의 거래 내역을 100명이 나누어서 저장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수수료를 챙기는 은행은 이제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면요. 우선 기본적으로 A와
B에 거래 내역을 100명이 나눠서 저장하게 됩니다. 중간에 수수료를 챙기는 은행이 필요 없게 되고요. 그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면 100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저장한 데이터를 연결해서 대조해보고 확인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 내역에서 생성되는 정보 자체가 투명해지고요. 그 사본이 반복되는 이렇게 동기화 과정을 거치면서 수만 개, 수십만 개의 사본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거래 내역이 사라질 확률은 아주 희박합니다. 만일 해커가 있어서 이 거래 내역을 삭제하거나 훔치려고 한다면 최소 51% 이상의 저장된 블록을 모두 해킹해야만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중간 매개자인 은행, 중앙 서버만 해커가 공격하면 끝났을 일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말이 100명이지 통상 네트워크에는 무수히 많은 참여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커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많은 참여자의 컴퓨터를 일일이 다 해킹하고 있진 않겠죠. 유발 하라리는 그의 책 호모 데우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본주의가 이기고 공산주의가 패한 것은 자본주의가 더 윤리적이어서도 개인의 자유가 신성해서도 또 신이 이교도인 공산주의자들에게 분노해서도 아니었다. 자본주의가 냉전에서 승리한 것은 적어도 기술 변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에는 중앙 집중식 데이터 처리보다 분산식 데이터 처리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가 이 순간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인간의 지식과 지혜보다는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의 중요성을 누구나 얘기하지만 이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은 이제 막 시작된 듯합니다. 이전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지구촌 곳곳을 연결하는 그 자체에 인간들이 경의와 찬탄을 보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어떤 평등보다도 차별의 그림자도 짙게 드리워졌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판을 짤 필요가 생긴 거죠. 거래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나 중개인에 대한 신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나 정부가 직접 나서서 중개를 담당하기도 하죠. 문제는 이 신뢰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난민을 위해서 구호단체에 낸 성금이 부패한 아프리카 관리에 의해서 중간에 착복되거나 횡령되는 경우를 종종 접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해외 원조 조달을 하는데 중간에 운송자로 활동하는 중개인을 아예 없애서 도난이나 횡령 위험성을 이렇게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 내역 원장의 위조나 변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한 원조 활동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암호화폐 하면 엄청난 전기료를 잡아먹으면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빽빽히 채운 채굴용 GPU를 연상하기 쉽습니다. 근데 암호화폐는 비트코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암호화폐가 이제 속속 등장하고 있죠. 이건 어떤가요?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제출해서 채굴할 수 있는 화폐도 있습니다. 귀엽죠? 유니코인이라는 이름의 이 코인은요, 유니세프가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암호화폐입니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서 채굴한 코인은 이렇게 공책이나 연필로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저개발국 아동들을 위해서 개발한 이 블록체인 시스템은요, 한마디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저개발국 아이들 중에서도 이제 고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신원을 이렇게 부여받을 수 있게 되고요, 고유 계좌를 가지게 됩니다. 모든 이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기부액들은 각 아이들의 개인 계좌로 공평하게 분배되고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부금이 아이들 각자 개개인에 도달할 때까지 전 과정을 이 기술을 통해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부금뿐만이 아닙니다. 의료 원조 제공이나 질병 확산을 막아주는 그 정수 사업, 우물 사업 같은 거죠. 그리고 주택 건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구조적인 기아와 빈곤, 이런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분산시켜서 소수가 독점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 자체가 인간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는 어떤 시스템으로도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교적 관점에서는 이 블록체인 시스템 구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인과법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구사로운 전통에서는 세상을 움직이는 인과의 법칙을 6가지 원인과 5가지 결과로 파악합니다. 다소 복잡할 수도 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인으로는 6가지를 듭니다. 능작인, 구요인, 상응인, 동류인, 변행인, 이숙인입니다. 그 결과로는 이렇게 5가지 종류의 과가 따른다 그러죠. 증상과, 사용과, 등류과, 이숙과, 이계과입니다. 이 강연에서는 이렇게 블록체인과 관련지어서 의미 있는 원인으로 구유인과 동류인을 들 수 있습니다. 구유인은 몇 개 다수의 존재와 현상이 서로 협력을 해서 하나의 큰 분류를 구성하는 경우에 인과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중간자 또는 그 메인 서버를 경유하지 않는 대신 참여자 각자가 어떤 거래 내역을 인증하고 저장하는데 참여해서 협력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구유인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 자신과 비슷한 것을 끌어당겨 오려는 힘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끌려오는 것은 그 원인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일종의 인과법칙이죠. 바로 동류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존재와 현상의 작용이라는 것은 뒤에 자신과 비슷한 법을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계속력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계속 진행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죠. 블록체인의 사슬 구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처리의 프로세스를 일단 시작을 하면 이전 장부 내용을 요약한 문자열인 해시값을 재빨리 대조해서 만약에 동일성이 인정이 되면 사슬처럼 꼬리를 물고 연결해가는 방식입니다. 바로 구유인과 동류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사람을 신뢰하게 만드는 사슬입니다. 그러나 모든 시스템에도 허점이 있듯이 블록체인도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마약이나 무기 거래 등의 불법 자금이 유통 경로로 악용될 여지도 있죠. 왜냐하면 그 거래 과정의 익명성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데이터는 암호로 처리되어 유통됩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의 신원 등이 익명성을 띠게 되죠. 해커들이 기업 기밀을 해킹하고 다시 원상 복구시켜주는 대가로 암호화폐를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둠의 세력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은 기존의 인터넷 보안 수준보다는 구조적으로 더욱 높은 수준의 신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뭐 은행 거래를 할 때마다 지금처럼 번거롭게 뭐 공인인증서를 뭐 일일이 발급받아서 사용하던 방식에서 각자의 개인의 생체 정보를 블록체인에 등록하기만 하면 네트워크에 등록된 모든 은행에서 인증이 가능해집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죠. 유통 분야에서도 혁신이 기대됩니다. 뭐 원산지나 생산자, 생산 일자, 유통 과정, 뭐 처리 방식 등 데이터화된 모든 정보가 블록체인 시스템 안에서 기록돼서 모든 내역을 소비자들이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고가의 예술품뿐만 아니라 와인이나 이게 신선도가 중요한 농수산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원하는 제품을 소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제품이 나의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그 전 과정에 대한 기록을 위조 또는 변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뭐 디지털 콘텐츠 저작물에 대한 소비 패턴도 이렇게 변화하게 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군가가 뭐 유튜브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자신의 창작물을 올렸을 경우에 그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뭐 관리, 뭐 판매, 중개 그 전 과정이 블록체인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지면요. 중간에 수수료를 누군가가 착복하는 중개인이 없어져서 수수료가 그대로 창작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구조가 만약에 일상화된다면 소위 뭐 블록체인 노마드족 뭐 이런 사람들의 등장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이들은 일정한 회사에 취업하는 대신에요. 자신의 전문성을 특화해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원격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블록체인 노마드들은요, 뭐 노동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고요, 예술이나 의료, 법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뭐 갈수록 구조적 실업은 심화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한다면 뭐 사람들이 마치 유목민처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는 기존의 연결 그 자체에 주목했던 인터넷 방식에서 그 연결을 성취할 수 있는 가치를 중시하는 블록체인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최근 미래학자 돈 탭스콧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세기의 자동차가 20세기의 인터넷이 있다면 21세기에는 블록체인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강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